남편과 수군을 떠나왔으니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두렵게만 느껴지던 그 외로움을 향해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림자 여행 서하진. 벽지를 걷어내면 그 뒤에 하얀 종이가 나타나듯이 아침은 그렇게 왔다. 딩동 하는 벨소리에 이어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날짜선을 통과했으니 시계를 맞추십시오. 아침 9시 30분이었다. 깜깜한 어둠 속을 날다가 불현듯 다른 세계로 접어드는 느낌. 매번 나는 날짜선을 지날 때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도 된 듯 어색한 시선으로 주변을 돌아보곤 했다. 창밖의 구름들은 하얗게 빛나고 사람들은 무심히 시계를 돌려 맞추고 부스럭거리며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다. 이제 곧 가는 실 같은 콜로라도 강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두어 시간이 더 지나면 마침내 비행기는 바둑판 같은 도시의 상공을 선회할 것이고, 그리고 덜커덩 바퀴 닿는 소리가 등을 치는 느낌이 들 것이다. 모든 것이 4년 전과 다름없었다. 다만 지금 나는 혼자였다. 나는 혼자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내 스스로 선반 위에 짐을 내려야 하고, 그리고 혼자서 길고 긴 터미널을 걸어 나가야 하리라. 공항까지 따라 나온 남편은 출국 수속을 하는 내내 말이 없었다. 내 앞쪽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출국장으로 빠져나갈 때에야 남편은 화난 사람처럼 불쑥 말했다. 꼭 가야 되겠어? 이게 무슨 뜻인지 당신 알아? 남편에게서 손가방을 받아들면서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무어라 말하려 할 때 유리문 앞에 직원이 내게서 여권을 받아들었다. 내 뒤에 남자가 그의 가방으로 슬며시 나를 밀어붙이고 있는 걸 본 남편이 그 남자를 째려보았다. 초조함과 짜증이 섞인 그 눈빛. 나는 여권을 돌려받고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섰다. 도대체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중얼거리는 남편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열린 문을 지나 걸었다. 어처구니 없어 할 그의 얼굴을 더 이상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일들은 충분히 겪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얼마나 더 열심히 설명하고 변명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가? 아니, 오히려 당신이 내게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는가? 항상 오만하고 당당하던 당신이야말로 내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검사대를 통과하는 가방, 투명해진 내용물들이 모니터에 떴다. 내 마음을 저처럼 투명하게 그에게 펴 보일 수는 없었을까? 몇백 번, 몇천 번 돌이키던 마음을 나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거대한 동체들이 빛나는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처음 내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남편은 코웃음으로 일관했다. 당신 뭐야? 나 몰래 숨겨둔 애인이라도 있어? 여자가 그렇게 쉽게 이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남편의 표정은 마치 우리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부부인 듯 착각을 일으킬 만큼 천연덕스러웠다. 나는 물론 쉽게 꺼낸 말이 아니며 당신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 남편이 한 행동은 상처를 입힘으로써 나를 굴복시키자는 거였다. 당신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그는 매일 밤 한 가지씩 나로 인해 겪은 고통들을 늘어놓았다. 부모의 극렬한 결혼 반대에 부딪혀 그가 결국 집을 나와야 했던 일, 살림을 차린 후 나를 끌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반강제로 어머니의 승낙을 받아내던 날의 기억, 그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학업의 길, 생계를 위해 들어간 직장, 도피하듯 선택한 미국 지사 근무, 그리고 어렵게 낳았던 아이의 죽음까지. 그의 입을 통해 나오면 모든 불행한 일들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듯 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저주를 불러오는 마녀처럼 그 모든 불행의 시발점에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삶에서 행복과 평온을 앗아간 유일하고도 확실한 원인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남편의 음산한 눈빛. 그런데도 나는 너를 감싸고 지키고 돌봐주었는데 네가 감히 먼저 이혼을 요구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응석이라면 지나치잖아. 난 피곤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남편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 몇 달이 지나가고 그런 후에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 때 그가 택한 방법은 한층 나를 질리게 했다. 그는 무조건 자기 잘못이니 다 잊자며 턱없이 관대해지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깨어있는 내가 새벽잠을 설칠까 샤워도 하지 않고 출근했으며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 내게 피곤하지? 이리 와. 어깨 주물러 줄게. 하며 다가들었다. 혼자 앉아 술을 마시는 내 앞에 졸린 눈을 억지로 뜨고 앉아 있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전에 없이 내 소설을 찾아 읽고 야, 좋은데 이번엔 어디 실릴 거야? 하고 묻는가 하면 휴일도 아닌데 갑작스레 여행을 가자고 가방을 꾸려 나서서 나를 실수하게 만들었다. 그런 남편의 행동들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다. 그 모든 과정이 이미 내가 그를 향해 몇 번이고 되풀이 해본 것인 탓이었다. 그가 변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던가? 아이의 죽음 이후였던가? 그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부터였을까? 그 훨씬 이전 아버지에게서 내쫓김을 당하고 술에 취해 나를 범하던 그날이었던가? 남편이 맨 처음 손찌검을 하던 날은 언제였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너무 여러 번 돌려본 필름처럼 기억은 선명하지 않았다. 아픔보다도 놀라움과 수치심에 몸을 떨며 그에게서 도망치던 내 모습이 희미하게 떠오를 뿐. 그의 행동을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받아들이고 무시하던 날들. 그로 인해 내가 지나온 험한 날들을 과장해서 따지던 일들. 그리고 매일 집안을 바꾸거나 나들이를 계획하거나 머리를 자르는 일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쓰던 그 많은 나날들.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남편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철저히 무시하고 내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으며 곧 커다랗게 코 고는 소리를 내므로써 자신은 전혀 내 말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과시했다. 그렇게 한 달을 더 보내고 나서 나는 이대론 끝을 낼 수 없음을 알았다.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로서도 어쩌지 못하는 일일지도 몰랐다. 떠나야 한다. 나는 생각했다.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를 혼자 남겨두기로. 내가 없으면 그도 자유롭게 자신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나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고 서랍을 뒤져 여권을 찾아냈다. 비자를 받고 티켓을 구입했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입술을 비틀며 한껏 조롱기를 담고서 말했다. 미국이라고? 설마 LA는 아니겠지? 남편이 왜 LA를 그렇게 야릇한 발음으로 말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곳에 있는 사람 때문이었다. 남편이 나타나기 전까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 조수근.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남편도 나도 잊은 적이 없었다. 남편은 노골적인 경멸을 감추지 않았다. 그 친구가 오라고 초청장이라도 보냈어. 이혼하고 오면 결혼해 주겠대? 그놈이 아직 총각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만만히 너를 받아줄 성 싶어? 고상한 척 해도 너도 별 수 없는 속물이군.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 남편의 화를 돋우었는지 그는 방 안으로 따라 들어오며 소리를 질러댔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 내가 모르는 동안 둘이서 무슨 약속이 있었던 거지? 미국에서 만났을 때 그놈, 그 음침한 놈이 당신 쳐다보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려. 내가 미쳤지. 자랑하듯이 그놈을 만나자고 먼저 전화를 했던 게 나였으니
그놈이 싫다고 하는 걸 내가 억지로 약속을 했다고. 그 자식이 그때 뭘 했는지 알아? 다시는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었다고. 알기나 해? 남편의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가.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 내 뺨을 적셨다. 손을 들어 젖은 뺨을 가리려는 순간 남편의 매서운 소나기가 내 어깨를 거머쥐었다. 곧이어 내 얼굴로 떨어질 남편의 다른 한쪽 손이 흉기처럼 치켜 올려진 것을 보며 나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날카로운 소리. 소리가 높아가면 남편의 손길이 더 사나워진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나는 내 안의 비명을 막을 길이 없었다. 소리라도 지르지 않으면 남편이 이대로 나를 죽이고야 말 것 같은 공포를 이길 수가 없었다. 자벌레처럼 웅크린 내 옆구리로 사정없이 날아오는 남편의 발길질은 내 목이 비명과 울음에 잠겨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우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풀에 지쳐 방을 나가는 남편을 보며 다시는 묻지 않으리라던 결심과는 달리 나는 또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싸움은 언제 시작되었던가? 맨 처음 남편이 내 뺨을 쳤을 때 내가 놀란 만큼 남편도 소스라치며 나를 때린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이런, 신음이 남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의 곁을 빠져나오던 나는 등 뒤에서 남편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벽에 머리를 찧어대면서 그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보며 나는 막연한 불안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언제나 자신감에 빛나던 남편의 얼굴은 비참하게 일그러져 있고 당당하던 어깨는 움츠러들어 한없이 작아 보였다. 저런 사람이었던가? 자신의 행동이 저렇게까지 그를 아프게 하는가? 나는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오래 서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자신이 그토록 절망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집을 나가서 아침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일이 내게 준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아 나는 다음 날 저녁에야 들어온 그를 바로 볼 수가 없었다. 내가 위로를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인가? 폭음과 늦은 귀가가 계속되는 며칠을 말없이 견디며 나는 되물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 동안의 빈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끝없이 외를 찍어가며 생각했지만 나는 결코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그가 어느 날 저녁 이른 시간에 꽃을 사들고 들어왔을 때 나는 바보 같은 눈으로 멀거니 그를 바라보았다. 꽃이 예뻐서 당신같이. 그것은 마치 연극의 대사 같았다. 다가오는 그의 품에 어색하게 안기는 내가 배역을 잘못 맡은 연기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자연스럽게 화해의 몸짓을 보이듯이 언제 또 폭군의 역할을 맡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초조하게 했다. 그러나 내 조바심을 펼쳐 보일 겨를도 없이 남편은 서둘러 술잔을 꺼내오고 술을 따라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 나를 때린 후 그가 그렇게 허탈해해야 했던 이유들. 얼음이 녹아드는 차가운 술잔을 들고 앉아 나는 그 얼음처럼 내 마음이 풀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나이가 같은 형과 나이가 같은 동생 틈에서 자란 어린 시절. 아무리 높은 성적을 받아와도 웃지 않던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생모가 아니라는 것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석 달을 사이에 둔 삼형제가 함께 지냈다는 이야기는 처음이었다. 검은테 안경을 쓴 엄격하고도 자상해 보이는 시아버지가 짐승처럼 여기저기에서 아이를 낳고 다녔다는 것을 누가 믿을까? 내가 다 자란 후에도 아버진 낯선 아이를 데리고 오곤 했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어머니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나는 그 아이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난 아버지를 붙잡고 구구절절 따지는 어머니도 미웠어. 그런 경우에 무슨 말이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 그제야 그가 나를 때린 이유가 생각났다.
웬 말이 그렇게 많아? 하면서 그는 순식간에 내 얼굴을 갈겼었다. 빈잔에 얼음을 채워 넣으며 남편은 잠긴 음성으로 말했다. 그때 내 안에서 자라나던 사리를 감추기 위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당신에게 손을 대고 말았으니 난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젠 벗어났다고 믿었는데. 취기가 오르면 자꾸 고개를 숙이는 버릇대로 남편은 말 마디마다 고개를 꺾으며 힘겹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남편의 가슴 속에 피 흐르는 상처가 들여다 보였다. 상처 입은 사람끼린 이해하는 법이라고 남편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이 싸하게 밀려와 숙인 그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상처라는 말처럼 남편과 나를 감동에 젖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 우린 처음부터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의 자신에 찬 얼굴 뒤의 그늘을 내가 쉽게 읽었듯이 내 숨겨진 곳의 아픔을 그는 단번에 감지해냈다. 어쩌면 그것마저도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을까? 누구에게나 당연히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끼리의 동질감. 자신이 몸담았던 태반을 알지 못하는 그 진한 상실감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표가 나는 법이라는 생각을 나는 미신처럼 갖고 있었다. 사람들은 쉽게 속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등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는 거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대학 1학년일 때 만나 남들이 모두 결혼할 사이로 인정하고 있던 조수근과의 결별도 그 느낌 탓이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을 만났다. 언제나 조용하고 온화하던 수근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졸업을 앞둔 가을이었다. 또래 많은 남자들이 군대로, 대학원으로, 무슨 회사로 옮겨가기 위해 술렁였지만 수근은 아무런 대책 없이 졸업을 맞고 그대로 실업자로 주저앉았다. 그의 그런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건 그가 본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도대체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 번도 쪼들려 본 적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초연한 자세가 아름답게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아무런 것에도 연연하지 않는 그의 가라앉은 눈빛이 늘 나를 편안하게 하던 때도 있었다. 무시로 나를 찾아와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그의 모습. 지금도 나는 물리대 앞에 벤치에 길게 누워 태평스레 잠이 들어있던 그의 얼굴을 떠올릴 수가 있다. 강의가 끝나고 우르르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만드는 소음도 그의 잠을 깨우지 못해서 내가 다가가 가만히 흔들면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눈을 뜨고 나를 보는 것이었다. 햇살이 좋아서. 그래서 나를 보러 왔다는 것인지, 그래서 잠이 들었다는 것인지 모호한 말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느 쪽도 상관없는 것이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어제 어떤 여자와 잤다는 얘기와 장난삼아 본 운전면허 시험을 단번에 통과했다는 말을 똑같은 어조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그러므로 내가 5살 때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든가 새엄마가 나를 싫어해서 나는 줄곧 할머니와 둘이 살아야 했다든가 고등학교 때 단 한 번 내 어머니를 찾아 그녀가 간호사로 있는 병원에 갔었던 적이 있었다든가 접수부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나를 보고도 무심히 옆자리의 간호사와 얘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선뜻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든가 하는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의 무심함을 거치면 내 아픔들도 어느새 그렇게 퇴색되어 마치 다 잊혀진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었다. 남편은 달랐다. 그를 만나면서 나는 언제나 내 손끝까지 나른하게 만들던 수군의 평온함이 어쩌면 나를 억지로 잠재우는 수면제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수군과 함께 갔던 술집은 졸업생과 그를 축하하는 사람으로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시끄러운 음악과 어두운 불빛,
사람들은 목청을 돋우며 서로를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옆 좌석에서 한 남자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불렀다.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노래하던 그가 기우뚱하며 내가 앉은 쪽으로 왈칵 넘어지고 그 바람에 쏟아진 맥주잔이 내 옷을 온통 적시고 빈잔은 넘어진 그의 머리를 치며 바닥으로 굴러 산산조각이 났다. 바닥을 짚고 일어선 그의 손에서 피가 흘렀다. 깨진 유리잔을 밟고 서서 그는 내게 머리를 조아리며 미안합니다, 아가씨 하고 말했는데 그때까지 보고만 있던 수근이 형, 많이 취했군요 하며 그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는 거였다. 같은 과 선배라고 소개를 마치고 난 후 두 사람은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거푸 술을 마셔댔다. 이따금 내게 건너오는 잔은 수근으로부터가 아니었고 때때로 내 젖은 치마를 바라보던 시선도 수근의 것이 아니었다. 그 눈빛에서 내가 읽은 것은 광기였다. 나를 당황하게 하고 인사도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만들었던 집요한 그 무엇이 거기에 있었다. 어슴푸레한 조명 아래 희번덕이던 눈. 그 눈은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나를 따라왔고 그날 밤 나는 그 눈을 향해 빨려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 그렇게 만난 이래로 그는 끊임없이 내 주변을 맴돌았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늘 내 뒷꼭지에 따라붙는 그의 시선에서 노연하지 못했다. 한밤중에 혼자인 것이 분명한 내 방에서도 나는 문득 그의 존재를 느끼며 좁은 방 안을 둘러보곤 했다. 마침내 그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잠깨게 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스스로에게 걸던 최면이 덧없는 것임을 알게 하고 내 상처에 소금을 문질러 댐으로써 나를 엄청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임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느껴져. 느닷없이 나를 찾아온 그가 처음 건넨 말이었다. 할머니가 내어다 준 귤을 까면서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귤 껍질에 담뱃재를 털면서 그는 방안을 휘둘러 보았다. 책들이 빽빽이 꽂힌 서가가 짓누르듯 서 있는 사면과 앉은뱅이 책상 위에 컴퓨터, 급히 치우느라 한두 장 삐져나와 있는 원고 뭉치들, 한편에 놓여 있는 작은 화장대가 아니라면 여자의 방이라는 느낌이 조금도 들지 않는 내 방을 나도 새삼스레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과 내 것이 허공에서 얽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눈빛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나는 이유 없이 이 사람이 나를 오래도록 지배할 것이라는 느낌으로 몸을 떨었다. 그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경험이었다. 그가 내 안에 소리 없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런 저항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내 안에 그 무엇인가가 소리를 내어 그를 막으려 했는지도 몰랐다. 다만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를 보고 싶다는 마음은 언제나 충동적으로 생겨났으며 한번 일어난 그 충동은 그를 통하지 않고는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잠자듯 평안하게 살아온 날들이 모두 죽은 삶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으며 나의 시간들은 아연 활기로 가득 차 마치 내가 딛고 있는 땅이 달라진 느낌마저 들었다. 나의 변화를 무심한 수근마저도 눈치채게 된 것은 봄이 깊어가던 즈음이었다. 수근과의 만남은 너무 오래되어 버리기 어려운 습관 같은 것이었지만 나는 어떻게든 그에게 얘기를 해야 했다. 늘 만나던 곳에서 마주 앉았을 때 수근은 그 맑은 눈으로 나를 보며 이상하다고 왜 네가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잠깐 말을 끊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야. 그는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사람은 바뀔 수 없어. 너도 그걸 알잖아. 수근의 말이 그가 내뿜는 담배 연기 속에서 맴돌아
내 앞에 찻잔 위로 부옇게 떠올랐다. 어디까지나 불투명하고 추상적인 것. 그것이 수근이었다. 나는 맥이 풀려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를 붙잡고 앉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네 말대로 바뀌었다면 언제까지 바뀐 채로 있을 건데? 그 말이 나를 격렬한 분노로 몰아넣었다.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빠르게 수근에게로 말들을 들이부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우리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그리고 도대체 그 사실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기나 하냐고. 나는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는지 내 말이 떨려 나오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마구 짓거려댔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표현들을 서슴지 않으면서 내가 날려보낸 말들의 화살들이 그에게 어떻게 날아가 꽂히는지 나는 보지 못했다. 화살들은 오히려 내게로 돌아와 거칠게 문을 밀고 나오는 내 발목을 잡았다. 자꾸만 헛노이는 걸음을 멈출 때마다 나는 몇 번이고 뒤돌아보았다. 3번, 5번, 10번. 그는 나를 따라 나오지 않았고 그 봄이 가기 전에 나는 남편과 결혼을 했다. 남편은 언제나 내게 남편 이상 그 무엇이었다. 그가 내게서 오래전에 그를 버린 생모의 냄새를 맡았듯이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낡은 한옥의 구석방에 남겨둔 채 강남의 새 아파트로 떠나버린 아버지. 이따금 찾아와 내 방에 우두커니 앉아있다 돌아가는 아버지가 내게 해주었으면 했던 일들, 내가 아버지로부터 간절히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나는 남편과의 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내었다. 우린 부부였지만 이미 완성된 가족이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건지도 몰랐다. 그랬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의 날들은 이제 겨우 4년이 지났을 뿐인데 내게 손찌검을 하고 난 후 남편이 겪었을 그 참괴감을 나는 이해했다고 믿었다. 믿었으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깊은 곳을 들켜버린 사람은 그것이 더 이상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므로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다. 오히려 비밀이 아니므로 한층 더 뻔뻔스러워질 수도 있음을 나는 알지 못했던 거였다. 남편의 손찌검은 나날이 심해지고 언제부터인가 그 이유조차 불분명한 채로 매를 맞는 날이 계속되었다. 남편에게는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가 얘기한 서류를 찾아놓지 않았다든가 숙취로 머리가 무거운 아침에 빵과 계란을 주었다든가 자기보다 늦게 들어와서 저녁 먹었느냐고 한마디 물어보지 않았다는 그런 따위의 이유들. 아니, 그보다는 그까짓 걸 갖고 뭘 그리 화내느냐고 내가 말을 보탰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정말 그랬다. 그는 자신의 말 뒤에 내가 토를 다는 것을 참지 못했다. 떠나자는 말을 먼저 꺼낸 것은 남편이었다.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보자고 그는 구원의 빛을 본 듯 미국행을 이야기했고 망설일 틈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남편의 말에 동조의 미소를 보내는 일이 잦아지면서 우리에게는 서서히 평온이 찾아드는 것처럼 보였다. 우린 담담하게 나날들을 보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뒤늦게 다시 시작한 수업을 따라잡느라 바쁜 나와 마찬가지로 미국 땅에서의 업무 파악에 시달리던 남편도 우리 사이의 일을 심각하게 반추해 보기에는 턱없이 바빴으므로 매일 밤 내가 리포트와 발표 준비로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동안 한국에서 온 상사를 접대하느라 피곤한 남편은 등을 구부리고 잠이 들었다. 남편이 나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앞당겨지면서 우리 사이는 그만큼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 중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균열이 입을 벌리기 시작한 것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어느 날이었다. 나는 보통의 남자들이 그러하듯이 그가 부모가 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일은 끔찍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당신에게 말했었잖아. 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싫다고. 그는 왜 이렇게 분명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늘 그렇게 말하기는 했다. 씨를 가졌다고 함부로 뿌리고 다니는 일은 죄악이라고. 그가 자식이라는 존재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저기 함부로 뿌려진 씨가 아니지 않느냐는 내 말도 그에게는 별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딱하다는 듯 남편이 말을 이었다. 엄마가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당신 알고나 하는 얘기야. 그 말은 본래의 의도가 어떻든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이며 내 가슴을 도려내고 말았다. 얼핏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남편이 내 말은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것뿐이라고 라고 변명하며 나를 감싸려 들었지만 이미 오래된 상처에서는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한 후였다.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내 오랜 회의를 잘 알고 있을 남편이었으나 그 말은 그만큼 더 잔혹했다. 한 번 덧들여진 상처는 쉬 아물지 않았다. 새롭게 흐르는 피가 두텁게 아물었던 딱지를 적시고 묵은 아픔까지도 들쑤셔대는 날이 계속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에 침묵하지 않았다. 우린 일주일이 멀다 하고 싸움을 벌였고 그때마다 그는 내게 주먹을 쳐들었다. 매번 나를 때린 후 혹은 때리기 전 그가 참혹한 갈등에 빠진다는 것을 그도 나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그렇게 만드는 나를 향한, 알고도 그렇게 하는 그를 향한 서로의 분노는 끝간데 없이 치솟아 올랐다. 우리들의 싸움은 이미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처럼 우리 두 사람이 만들어낸 감정은 자기들끼리 어울려들며 끊임없이 새로운 불길이 되어 올라붙었다. 우린 그 불길에 갇힌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었다. 혹독한 추위를 겪은 뒤의 봄이 따사롭듯이 아이가 태어난 후 얼마간의 시간은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웠다. 그토록 격심하게 임신을 반대하던 남편은 막상 빨갛게 찡그리며 우는 아이를 받아 안았을 때는 벅차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침마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일일이 펴보고 얇은 비닐 같은 손톱을 쓰다듬느라 식사도 거른 채 서둘러 출근하곤 했다. 목욕을 마치고 곤히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며 몇 올 되지 않는 머리를 쓸어 올려주는 그의 손길은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한없이 부드러웠다. 허전한 기분에 깨어난 한밤중에 아이의 침대 곁에서 누가 데려가기라도 할 듯 우두커니 아이를 지키고 서 있는 남편을 보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그럴 때면 아이와 남편이 만드는 공간이 촘촘한 밀도가 느껴질 정도의 사랑으로 메워져 있어서 나는 남편을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다. 어스름한 빛에 부윰이 떠올라 있는 남편의 얼굴 어디에서도 지난 10달 동안의 횡포를 더듬어 볼 수는 없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인가. 나는 가슴 한편에 까닭없는 불안감을 토닥거리며 다시 잠들곤 했다. 남편과 달리 나는 출산 후에 그 알 수 없는 허허로움을 쉽게 털어내지 못하고 깊은 물 같은 우울에 잠겨 날을 보냈다. 남편이 출근하고 잠든 아이를 혼자 들여다 보노라면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 아가야, 너는 나를 아니? 내가 물으면 잠자면서도 아이는 비싯 웃었다. 그 의미 없는 웃음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 짧은 평화. 단 2달 동안의 고요하고 아름답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전부였다. 아이가 모든 것을 보고 듣는다고 믿는 남편은 내가 몸을 추스르자마자 매일처럼 아이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어느 날인가 집 근처 호숫가에서 그늘 아래 잠든 아이를 보며 잠만 자는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해롭지 않겠느냐고 내가 물었을 때 남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 햇빛과 공기 속에서 잠자면서도 이 아이는 다 알고 있어. 자자, 우리 오리 곁에 가볼까? 남편은 아이를 끌어안고 물가에 오리에게로 다가갔다. 겨우 눈을 뜨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레 물에 담가주며 오리야, 이리 와. 작은 소리로 불렀다. 새끼를 몇 마리인가 거느린 어미 오리는 남편의 손 주위를 뱅뱅 맴돌았고 아이는 무거운 눈을 몇 번 깜빡여 보다가 조그만 입술을 달싹이며 뜻없는 소리를 냈다. 이것 봐. 벌써 대답을 하잖아. 남편이 탄성을 질렀을 때 오리가 미끄러지듯 물 가운데로 헤엄쳐 갔다. 꼬리 뒤로 몇 갈래 갈라지는 물길. 그 물길 위로 오후의 눈부신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아이를 안은 남편이 한 발 한 발 오리가 남기는 물길 뒤를 따라 걸어 들어갔다. 아이에게 무언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천천히 걸음을 떼어놓는 남편에게 아직 물이 차니 조심하라는 내 말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남편의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나는 소리질러 남편을 불렀다. 그대로 남편이 아이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질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상에 몸을 떨면서 나는 미친 듯이 물로 뛰어들어갔다. 문득 남편이 몸을 돌려 나를 보았다. 아이는 다시 잠들어 있었다. 잠든 아이를 안고 물 한가운데 허리를 담그고 서 있는 그의 뒤로 수천 수만 개의 화살 같은 햇살이 내리꽂히고 있었다. 어지럼증을 느끼며 나는 그대로 물 위에 주저앉았다. 그날 나는 내게서 떠나가는 남편과 아이를 보았던 것일까? 그 일주일 후에 아이는 잠자듯이 죽었다. 의사는 영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영아 돌연사라는 의사의 말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쉬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남편과 나는 절망에 차서 울부짖었고 그 절망이 새로운 상처로 굳어져 갈 즈음 남편은 예전처럼 난폭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되는 폭력 속에서 1년을 보내고 그의 미국 근무가 끝났을 때 나는 혼자 남겠다고 말했다. 돌아가서 살아내야 할 날들이 내게는 악몽 같았다. 남편은 내게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돌아가서 1년만 더 지내보고 그때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당신 뜻대로 해줄게. 그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1년이라는 시한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그도 힘들어하는 걸 모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웠다. 그가 떠난 후 내게 닥쳐올 외로움. 철든 이후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던 외로움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망설이게 했다. 그의 말에서 어떤 확신도 읽어내지 못하면서도 우린 함께 귀국길에 올랐고 그리고 그 후의 1년을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야 했다. 고통에도 내성이 생기는 것임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대로 일생 동안 내가 그 고통을 견디며 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건 정말이지 무서운 일이었다. 그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아프게 깨달았다. 곧 착륙할 것이라는 안내방송이 나를 오랜 상념에서 깨어나게 했다. 나는 등을 꿋꿋이 하고 밖을 내다보았다. 파란 나무들 사이로 흰 선 같은 도로가 내려다 보였다. 드문드문 달리는 자동차들의 속도가 한없이 느리게 느껴졌다. 나는 바퀴 달린 가방을 끌며 입국 심사대로 다가갔다. 얼마나 머물 예정인지 심사대의 직원이 물었다. 1달. 나는 생각 없이 서류에 적은 대로 대답했다. 얼마 동안 이곳에 머물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다. 생각은 늘 나를 주저하게 만들 뿐이었다. 가방을 질질 끌면서 나는 환한 햇살이 넘치는 밖을 향해 걸어 나갔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나는 그저 가만히 나를 버려두리라. 다만 잠자고 먹고 걷고 다니던 학교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웃고 그러다 지치면 나와는 상관없는 책들을 쌓아놓고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고 내 상념이 흘러가는 곳을, 그 닿는 곳을 나는 지켜보리라. 나는 택시 승강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우선 가야 할 곳은 나는 예약한 호텔을 떠올리려고 애를 썼다. 여러 개의 이름들이 어지럽게 떠오를 뿐 여행사에서 예약해준 호텔은 생각나지 않았다. 택시에 오르고도 나는 선뜻 행선지를 말하지 못했고 차는 어느새 둥근 공항로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호텔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부시책거리며 수첩을 찾아들었다. 미국엔 처음인 모양이죠? 가이드가 필요합니까? 운전사가 뒷거울로 나를 힐끗 보며 물었다. 그의 검은 안경을 보며 얼핏 나는 수근을 떠올렸다.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수근을 만났을 때 그는 동그란 색안경을 끼고 나타나 시종 안경을 벗지 않았다. 마침 넘겨진 수첩의 한 귀퉁이에 적혀 있는 그의 주소. 나는 나도 모르게 운전사에게 그의 주소를 일러주고 있었다. 차는 크게 유턴하여 프리웨이로 접어들었다. 빠르게 지나치는 옆차들의 속도에 밀린 후텁지근한 바람이 들이쳤다. 30분쯤이면 될까? 길이 막히면 더 걸릴지도 모르지. 생각을 묶어두기 위해 나는 불어 거리를 꼼꼼히 계산했지만 앞뒤 없는 기억들이 머릿속을 넘나들었다. 그는 집에 있을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학교를 그만두고 눈안의 가게에서 일한다고 했었지. 참, 그것도 그만두고 유태인 친구와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던가. 그 친구와 마음이 맞아 함께 집을 얻어 나왔다고 했었지. 애초에 그에게 유학 따위는 안 맞는 것이었지. 다만 그는 떠나오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남편과 나란히 앉은 나를 보던 수근의 얼굴, 표정을 알 수 없는 눈으로 간간히 웃으며 말을 잇던 수근의 모습이 떠올랐다. 떠들썩하게 웃으며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그가 무엇라 했던가. 남편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지만 수근과 나는 그 후에 한 번 더 만났었다. 셋이 함께 저녁을 먹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수근과의 느닷없는 조우가 탐탁치 않아서 간밤에 남편과 가벼운 말다툼을 하고 잠이 든 탓에 오전 내내 머리가 아팠다. 남편은 내게 그냥 학교 후배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데려간 거였다. 남편의 마음속에 뾰족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 야비한 호기심을 따져 묻지 못한 채로 나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잔인성이 남편에게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줄곧 머리를 떠나지 않는 불안감을 털어내려 애쓰면서 나는 집을 치우고 빨랫감을 찾아들었다. 집 근처의 공동 세탁장에서 다 된 빨래를 챙겨놓고 돌아오던 길, 아파트 앞에 주차된 낯선 승용차를 보았다. 흰색 포드, 파란 번호판의 숫자가 멀리서도 또렷이 눈에 들어왔다. 누굴까? 남편 말고는 미국 땅에 아는 사람이 없는 나는 누군가 남편을 찾아온 것이리라 생각하며 느릿느릿 차를 향해 다가갔다. 거기에 그가 있었다. 차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서 수근은 나를 보고 있었다. 팔짱을 낀 채로. 안경을 벗은 그 눈이 예전처럼 가라앉아 있음을 알 만큼 가까이 갔을 때까지도 그는 꼼짝 않고 나를 보기만 했다. 기대어 서서 발끝이 약간 들린 그의 구두. 하얀 셔츠가 햇빛에 눈부시게 빛났다. 그 햇빛이 내 눈을 아리게 하고 살아있는 듯이 내 가슴 한가운데를 아프게 찔렀다. 내 손에 들려있던 빨래 바구니가 툭 떨어지고 흰 셔츠와 양말짝들이 흩어져 널브러졌다. 흩어진 옷들을 사이에 두고 그와 나는 오랫동안 마주 바라보았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단어들은 머릿속에서 맴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조금 달짝거렸지만 그건 역시 소리가 되지 않았다. 자동차의 유리에 되쏘인 햇빛이 어지러웠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주섬주섬 빨래를 주워 담았다. 마지막 남은 내 스타킹 한 짝이 그의 발집게에 떨어져 있었다. 그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들고는 천천히 스타킹을 늘렸다 다시 도루를 감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는 내내 그의 눈은 내 얼굴에 머물러 있어 나는 붙박인 듯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10번, 20번 그는 스타킹을 폈다 말았다 했다. 그의 눈의 고요가 흔들렸다고 느낀 한순간 그는 스타킹을 바구니에 집어넣고 몸을 돌려 차 안으로 들어갔다. 나를 사이에 두고 둥글게 원을 그린 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와 그가 떠나간 길을 내다 보았을 때에야 나는 내가 울고 있음을 알았다. 수근이 집어넣었던 스타킹을 들고 나는 그가 했던 것과 똑같은 동작을 되풀이했다. 6시간을 달려와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간 그가 남긴 침묵이 내 어깨를 내리눌렀다. 다시 혼자 6시간을 달려 돌아가는 그의 하얀 차. 그의 잠긴 눈동자가 떠오르자 격렬한 외로움이 밀려들었다. 나는 커튼을 집어뜯으며 소리 죽여 울었다. 그것이 마지막 본 그의 모습이었다. 이제 아이를 낳고 또한 아이를 잃은 나를 그는 어떻게 맞아들일까? 나는 다만 그의 고요한 눈을 한 번쯤 보고 싶은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듯 생각했다. 차가 속도를 줄이며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나란히 늘어선 집들의 예쁜 글씨로 적힌 숫자들. 차는 천천히 도로가에 멈춰서고 잔디가 깔린 작은 마당이 눈에 들어왔다. 여깁니다, 아가씨. 우리가 바로 찾아온 거죠? 운전사가 목을 내리며 나를 보았다. 바로 찾아온 것일까? 나는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내릴 채비를 했다. 택시가 떠나고 나자 길은 한없는 저교 속에 빠져들었다. 그 고즈넉함이 비로소 수군에게 왔음을 느끼게 했다. 하얗게 칠한 낮은 담장을 끼고 나 있는 문 앞에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한다. 차라리 그렇기를 바라면서 배를 눌렀지만 이내 Who is it?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사를 한 것일까? 생각해 볼 겨를 없이 문이 열리고 검은 머리에 백인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남자는 커다란 가방을 든 동양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수근 씨를 찾아왔는데요. 미스터 조 혹시 모르세요? 나는 떠듬떠듬 수근의 이름을 말하면서 남자를 훑어보았다. 이 남자가 그의 친구인 유태인인가? 남자는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 까닭을 알 수 없는 불쾌한 느낌이 남자에게서 전해져 왔다. 남자 역시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때 안쪽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인가? 영어 발음 때문인지 나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 이리 나와봐. 네 손님이야. 남자가 안을 향해 소리쳤다. 수근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나를 보았다. 어쩐 일이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는 가방을 받아들고 비껴서면서 나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나를 의자에 앉히고 웃옷을 벗게 하고 물잔을 가져다 주는 그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 나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고 물 한 잔을 다 마셨을 때는 웃을 수조차 있었다. 놀랐지?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어느새 그에게 말을 걸고 있는 스스로가 놀라웠다. 지금 막 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와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근데 내게서 물잔을 받아들며 수근은 오래전 내게 보여주던 편안한 웃음을 지었다. 웃음 끝에 비틀려진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때 아까의 남자가 그의 곁으로 다가앉았다. 남자는 장난스런 눈으로 수근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당신이 윤주가 맞죠? 조가 늘 얘기했었던. 자신은 조슈아라고 했다. 저녁을 준비할 테니 그동안 좀 쉬라고 그가 말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장을 보러 간다며 밖으로 사라졌다. 나가기 전에 그는 수근을 향해 눈을 찡긋해 보였고 수근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조슈아의 어깨를 툭툭 두들겼다. 저 친구와 난 2년째 같이 살고 있어. 저 친구와는 얘기하다 말고 그는 피곤하지 않느냐고 방을 일러주겠다며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계단을 올라 오른쪽이 그의 방이었다. 맞은편은 조슈아의 방이야. 난 그와 함께 있으면 되니까 우선 내 방을 쓰도록 해. 여기 샤워장이 붙어 있으니까 그 편이 낫겠지.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짐을 옮겨다 주고 방을 알려주고 필요한 것을 묻고. 그는 흡사 호텔의 벨보이였다. 그런 그에게 나는 쉽사리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왜 그래? 뭐 다른 필요한 게 있어? 그는 또 필요를 들먹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샤워를 하고 싶지 않아. 난 자고 싶지 않아. 난 너를 보러 왔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저 가만히 있었다. 그의 눈 속에 내가 있었다. 그 눈은 예전처럼 고요하지 않았다. 무언가, 그를 변하게 한 무언가가 거기 있었지만 나는 종래 그것이 무엇인지 읽어낼 수가 없었다. 그가 손을 뻗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마를 거쳐 턱을 쓸어내리던 그의 손길이 내 입술을 더듬었지만 그의 손에서는 아무런 열정도 느껴지질 않았다. 그는 내 얼굴을 당겨잡고 가볍게 입을 맞추었는데 그것은 마치 온우이 사이의 키스 같았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은 어둑신한 그늘에 잠겨 있었다. 낯선 방 안을 둘러보며 잠시 나는 내가 어디에 와 있는 것인지 생각했다. 침대 옆에 낮은 탁자에 놓인 사진틀. 그 속에 웃고 있는 수근이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그에게 기대고 있는 조슈아와 함께였다. 사진 속에서도 두 사람은 다정하고 행복해 보였다. 조슈아.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를 여자처럼 늘어뜨린 그의 얼굴이 나를 보고 웃었다. 사진의 표면을 더듬어 보는 내 손가락에 그대로 묻어날 듯이 그 웃음은 맑고 선명했다. 언제 잠이 들었을까? 얼마나 잔 것일까? 샤워를 하고 누군가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다가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열린 커튼 사이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리가 내다보였다. 두어 시간 잤을 뿐인데도 오래전부터 이 방에 있었던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수근의 스스럼 없는 행동. 마치 자신에게로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듯 예사롭게 나를 맞던 그를 생각하자 가슴 밑바닥에서 조용히 물이 흐르는 느낌이었다. 그 물기가 천천히 목으로 차 올라오고 눈가에 꼬리를 그으며 떨어져 내렸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다. 이윽고 물이 흐르기를 그치자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제는 새롭게 수근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흘러내리는 머리를 하나로 잡아묶고서 잠자는 동안 구겨진 셔츠의 주름을 손으로 잡아 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음식 냄새가 스며들었다. 나는 방문을 열었다.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불빛에 나는 잠깐 얼굴을 찡그리며 서 있었다. 두어 걸음을 내려딛자 두런두런 말소리와 달그닥거리는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얼마나 있을 거라는 거야? 조슈아의 음성이었다. 등을 보이고 선 수근은 대답이 없었다. 이거 너무 짜지 않은가 몰라. 네가 좀 볼래? 조슈아가 그에게로 몸을 돌리고 국자 같은 것을 내밀고 있었다. 달큰한 냄새가 내게까지 훅 끼쳐왔다. 너무 그러지 마. 자꾸 나를 미안한 기분 들게 하지 말라고.
수근의 다음 말은 너무 작아 내게 들리지 않았다. 조슈아는 국자를 든 채로 수근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나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들을 보았다. 내 심장의 박동이 머리를 쿵쿵 두들겨 댔다. 이러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수근이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을 감은 조슈아의 팔은 풀어지지 않았다. 그때 힐끗 고개를 돌린 수근의 눈이 나를 보았던가. 온 실내에 가득 퍼진 음식 냄새가 갑자기 비릿하게 느껴지고 나는 냄새에 떠밀린 듯 주춤주춤 뒷걸음질 쳤다. 방문을 닫았을 때 내 심장의 박동이 빈 방을 가득 채우고 벽에 부딪혀 내게로 돌아왔다. 마구 머리를 뒤흔들면서 나는 내 속에서 끈끈한 여처럼 흘러나오는 오열을 들었다. 이것이었구나. 그의 눈에 비쳐들던 그 알 수 없던 그림자. 문을 열고 나를 맞았을 때 조슈아에게서 느껴진 그 야릇한 적의. 한순간 경련하던 수근의 인맥. 수도꼭지를 틀고 쏟아지는 물에 얼굴을 씻어내면서 나는 거울에 비친 낯선 여자를 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누구인가 이 여자는. 어디인가 여기는.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놓았던 내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계단 아래서 수근은 나를 올려다보고 서 있었다. 가방을 끌며 계단을 다 내려오기까지 수근은 잠자코 나를 보기만 했다. 현관에 이르러 막 손잡이를 돌릴 때 그가 말했다. 어디로 갈 거야?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든 내가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언제든 다시 와도 좋아. 난 늘 여기 있을 거니까. 수근이 덧붙였지만 난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는 여기에 있는가? 아니, 이제 그는 이곳에 있지 않았다. 그는 내게서 너무나 멀리 있었다. 조슈아의 슬픈 눈이 수근과 내 얼굴 위로 번갈아 옮겨다니는 것을 뒤로 하고 나는 그들의 집을 나섰다. 거리엔 차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자르르 구르는 가방의 바퀴 소리와 내 발소리가 빈 길을 울렸다. 수근은 아직까지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 이제는 너무 멀어져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상하게도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남편과 수근을 떠나왔으니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두렵게만 느껴지던 그 외로움을 향해 나는 손을 내밀었다. 오랜 짐에서 벗어난 듯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얼마큼 가다가 나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지는 해가 남기는 마지막 붉은 기운이 서린 골목 끝. 수근의 집은 아스라이 멀어 보이고 거기에 선 작은 그림자도 그저 점처럼 희미했다. 그 지붕 위로 분홍과 회색이 겹친 구름이 깔려 있었다. 구름들 사이로 빛을 거둬들이는 해가 보였다. 황금색의 선이 줄줄이 해를 향해 뻗어 있었다. 불현듯 나는 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 선들을 따라 똑바로 날아오르고 싶었다. 내 무거운 가방과 혼란한 기억들을 버리고 팔을 뻗어 날개짓조차 없이 하늘을 떠가는 새처럼 그렇게 날고 싶었다. 해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듯 보였다. 아, 낮은 탄성을 지르며 나는 해에게로 손을 내밀었다. 내 손끝에 머무른 빛은 잠깐 사이에 해를 향해 올라갔다. 이미 열기를 띠지 않은 채 다만 아슴프레한 빛으로 남아있는 햇살들이 천천히 해를 향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나무와 지붕 사이 푸르스름한 잔디 속속들이 숨어있던 빛들이 방사선을 그리며 해에게로 빨려 올라갔다. 이윽고 흠뻑 젖은 솜처럼 붉은 기운을 가득 머금은 해가 조용히 사라져가고 나무들이 점점 짙은 초록을 띠다가 검게 변해갔다.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빛들은 영원히 그렇게 나무와 지붕을 짙게 물들이며 머물러 있을 것 같았지만 곧 빛이 숨어 있던 자리에서 스며 올라온 어둠에 빠른 속도로 삼켜지기 시작했다. 나무와 집들이 모두 어둠에 잠기고 드문드문 켜있는 창의 불빛이 떠올라 보일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내 발목에 이른 어둠이 가만히 나를 감싸며 올라왔다. 자, 이제 가야지. 어둠이 내게 속삭였다. 나는 돌아서서 내 앞에 어둠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